돈 한 푼 없는 주제에 시부모 대접은 받고 싶으세요? 며느리의 말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순간 아픈 손목을 이기지 못하고 놓쳐버린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지난 5년간 참고 또 참아왔던 제 인내심도 그렇게 바닥에 떨어져 각살이 나버렸어요. 72세의 저에게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하다니. 5년간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오직 이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제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겠죠. 그 한마디가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무서운 결심을 하게 만들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깨진 그릇 조각을 바라보며 저는 모든 걸 끝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늙은 여자가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완벽한 복수를 해냈는지에 대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제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됐습니다. 72세의 늙은 몸을 일으키는 게 매일 아침 천근만근이었지만 저는 묵묵히 부엌으로 향했어요. 35년간 봉제 공장을 다니면서도 서울로 올라온 지난 5년간도 단 하루 거르지 않았던 저만의 의식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아들의 도시락을 싸는 것이었어요. 냉장고를 열어 어제 남은 반찬들을 살폈습니다.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 조림 감자까지. 35년간 수만 번의 바느질로 단련된 제 손은 이제 바늘 대신 칼과 집게를 들고 있었어요. 바늘로 천을 꿰매던 그 섬세함으로 도시락 한 칸을 정성껏 채워나갔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늘 제 도시락을 부러워한다는 아들의 말을 들을 땐 피곤함도 잊을 만큼 뿌듯했어요. 하지만 정작 제 아들은 집에서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도시락을 다 싸고 나면 세탁기를 돌렸어요. 아들의 와이셔츠, 며느리의 블라우스, 손주의 교복과 체육복까지. 내 식구의 빨래는 매일같이 산더미였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밥을 지었어요. 현미와 찹쌀을 7대 3 비율로 섞어 지은 밥. 이거 역시 5년간 변하지 않은 우리 집의 규칙이었습니다. 6시 30분이 되면 집안에 하나둘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건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고생 많으세요. 며느리는 언제나 이 인사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땐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들 내외에게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그 말에선 아무런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녹음된 기계처럼 의무적으로 내뱉는 공허한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곧장 화장대 앞에 앉자 1시간 가까이 공들여 화장을 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그 아이의 눈빛엔 자신감이 가득했지만 앞치마를 두른 채 된장찌개를 끓이는 제 모습은 거울에 비춰볼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하오나, 일어나야지. 제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은 바로 손주를 깨우는 시간이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할머니 5분만 더 하고 투정을 부리는 녀석을 보면 밤새 욱신거리던 허리 통증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다정한 목소리에 스르르 눈을 뜨는 손주를 볼 때면 세상 모든 시름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놨으니까 얼른 일어나자. 아침 식탁은 언제나 풍성하게 차렸습니다. 제가 없으면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할 식구들이었거든요.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어. 손주의 이 한마디가 제가 5년간 이 집에서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어요. 아들은 묵묵히 밥만 먹었고 며느리는 시계를 보며 서두르기 바빴습니다. 어머님, 손주 유치원 좀 데려다 주세요. 가족들이 모두 집을 나선 뒤에야 제 진짜 하루가 시작됐어요. 설거지, 청소, 빨래 널기, 장보기. 끝없는 집안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걸레질을 하며 문득 군산의 작은 집이 떠올랐어요. 남편과 함께 살던 그 집에선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버겁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저녁이 되면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됐어요. 지쳐 돌아온 아들, 피곤하다며 소파에 눕는 며느리, 그리고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기는 손주까지. 밤 10시가 넘어 모든 가족이 잠든 후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아 차 한 잔을 마실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내가 원했던 삶일까? 5년간 이어진 이 무의미한 질문 속에서 저는 저 자신도 모르게 소중한 무언가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의 시작은 6년 전 군산의 작은 집에서 울려 퍼진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1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혼자 저녁밥을 차려놓고 남편이 앉던 빈 의자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이 저의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서울 사는 아들이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계시니까 많이 외로우시죠? 평소와 다른 아들의 다정한 목소리에 어딘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렇게 살갑게 안부를 묻는 녀석이 아니었거든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뼛속까지 스며드는 외로움에 몸서리치던 날들이었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그리워 잠 못 이루는 밤이 허다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가 엄마를 모시려고 해요. 이제 가까이서 제대로 효도하고 싶어요. 며느리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했고요. 아들의 말에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혼자 늙어가는 어미를 아들이 이렇게나 생각해주고 있었다니.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그간의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도 손주 보고 싶으시잖아요. 곧 태어날 텐데 저희 넷이서 행복하게 잘 지내봐요. 아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따뜻하고 진심처럼 들렸어요. 며느리가 결혼 초 군산까지 내려와 어머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라며 제 손을 꼭 잡던 그 착한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작은 의구심이 고개를 들었어요. 왜 하필 지금일까? 남편이 살아있을 땐 한 번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저는 이내 이런 못된 생각을 한 채 자신을 탓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룻밤을 꼬박 새워 고민했어요. 60평생 살아온 군산을 떠난다는 것, 남편의 흔적이 가득한 이 집과 친구들을 두고 떠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의 영정 앞에 차를 한 잔 올리며 물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요? 아들이 모시고 싶다는데 마치 남편이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라고 대답해 주는 것만 같았어요. 민재야, 엄마가 가서 폐가 되지는 않을까? 무슨 소리세요? 엄마, 가족인데 무슨 폐예요? 엄마가 계시면 저희가 얼마나 든든한데요. 그날 저녁,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기쁨의 찬 목소리를 들으며 제 결정이 옳았다고 굳게 믿었어요. 35년간 다녔던 봉제 공장을 그만두고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물건들을 정리하며 서울 갈 날을 준비했습니다. 절친 정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했죠. 혜순아, 아들이 효자네.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모시겠다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너 정말 복받았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요.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곧 태어날 손자와 함께할 따뜻한 가족의 품을 그리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달콤한 합과 제안이 사실은 며느리 머릿속에서 나온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앞으로 5년간 월급 한 푼 받지 못하는 무급 육아 도우미이자 무급가사, 도우미로 살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서울역에 내려 아들과 며느리를 만났을 때 그들의 얼굴엔 환영의 미소가 아니라 이제 우리 일이 한결 편해졌다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물론 그땐 그 미묘한 표정의 의미를 알 리 없었지만요. 서울 생활 3개월째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배가 불러오면서 제 역할은 더욱 명확해졌어요. 입덧이 심해 냄새만 맡아도 속을 개워내는 며느리를 보니 제 아들을 가졌을 때가 생각나 마음이 짠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틀려서. 창백한 얼굴로 소파에 누워있는 며느리를 위해 저는 입덧에 좋다는 생강차를 끓이고 소화가 잘 되는 죽을 쑤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들 도시락 외에 며느리가 먹을 수 있는 담백한 음식을 따로 준비하고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기 시작한 것이 어머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전 이제 들어가서 좀 누울게요. 뒷정리 좀 부탁드려요. 며느리의 고맙다는 말 속에는 묘한 당연함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시어머니가 이 모든 일을 해주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까다로운 시어머니가 되는 것 같아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임신한 며느리가 힘든데 이 정도는 내가 해줘야지. 가족인데 드디어 손주가 세상에 나왔어요. 작고 예쁜 아기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저는 서울로 올라온 모든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이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제 손을 잡는 며느리의 말은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문제는 퇴원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며느리는 산후조리를 핑계로 아기 돌보는 일을 제게 온전히 떠넘겼어요. 어머님, 제가 너무 예민해서 밤에 아기 울음소리 들으면 잠을 못 자겠어요. 어머님이 경험도 많으시고 저보다 훨씬 잘하실 거예요. 자신도 처음 엄마가 되었을 땐 밤잠을 설치며 아이를 키웠는데 며느리는 처음부터 그 부담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갓 출산한 산모이니 몸이 약해서 그러려니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신생아의 밤낮 돌봄은 온전히 제 몫이 됐습니다. 기저귀 갈기, 분유 타기, 밤중 수유, 트림시키기까지 72세의 몸으로 버티기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를 보며 모든 것을 감수했어요. 밤에 두세 번씩 깨서 분유를 타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밤새 아기를 안고 거실을 돌아다니는 일이 일상이 됐습니다. 며느리는 산후조리가 끝나자마자 직장에 복귀했고 어머님, 제가 일하는 동안 하은이 좀 부탁드려요라는 말은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저는 며느리가 회사 동료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응, 우리 시어머니가 다 해줘. 밤에 깨서 분유 타는 것부터 기저귀 가는 것까지 전부. 난 그냥 출근했다가 와서 애 얼굴만 보면 돼. 진짜 편해. 설거지를 하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애 얼굴만 보면 돼.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이 시어머니의 당연한 의무라는 뜻일까? 저는 밤잠도 못 자며 손주를 키우는데 며느리는 그저 퇴근해서 얼굴만 보면 되는 편한 일이었을까? 몇 년이 더 흘러 저는 더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어요. 복도를 지나가다 다시 한번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된 거였습니다. 내가 시어머니 불러오자고 했거든. 애 봐줄 사람 없으면 내가 일을 못 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육아 도우미 쓰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지. 시어머니한테는 월급 줄 필요도 없고 거기다 집안일까지 다 해주시니까 일석이조야. 발이 땅에 뿌리 박힌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육아 도우미보다 경제적이라고? 월급 줄 필요가 없다고?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제 건강과 시간, 제 모든 삶을 바친 지난 세월이 그저 경제적인 선택이었다는 말입니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제가 어떤 존재인지 똑똑히 깨달았어요.
가족이 아니라 그저 돈 안 드는 일꾼이었다는 것을요. 며느리의 본심을 알게 된 후, 저희 서울 생활은 겉으로는 같았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버린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생활비 문제였어요. 어머님,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요. 혹시 어머님께서 조금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머님도 이 집에서 함께 생활하시는 거니까요. 며느리의 말은 논리적으로 들렸지만 가슴 한쪽에선 서늘한 바람이 불었어요. 내가 온종일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아 하는데 공까지 보태라는 것인가? 하지만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니까, 함께 사는 식구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하며 군산집을 정리하고 남은 돈의 일부를 내어줬어요.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꼭 돌려드릴게요. 하지만 한 달 후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손주 병원비, 고장난 보일러 수리비, 갑자기 늘어난 공과금까지. 며느리는 온갖 이유를 대며 제게 손을 벌렸고 저는 번번이 제 노후 자금을 꺼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엔 10만 원, 20만 원 하던 것이 점점 50만 원, 100만 원으로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저는 며느리가 온라인 쇼핑으로 고가의 화장품과 옷을 주문하는 것을 보고 말았어요. 한 번에 몇십만 원씩 결제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며느리야, 생활비가 부족하다면서 그럼 비싼 걸 사도 괜찮겠니? 조심스럽게 묻자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아, 이건 회사에서 필요한 거예요. 고객 미팅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나중에 다 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돌려줄 생각이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그때 마침 군산에 사는 절친 정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카 결혼식 때문에 서울에 올라온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 앞에서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간의 속내를 모두 털어놨습니다. 혜순아, 그걸 왜 참고 있어? 내가 온종일 집안이라고. 애 키우면서 돈까지 대주는 게 말이 돼? 그건 내 노후를 위한 돈이야. 지금 이런 식으로 쓰면 나중에 너는 어떡할 거냐고. 정자의 직설적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군산에서 가져온 돈이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혜순아, 돈도 돈이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너를 어머니로 보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돈 나오는 일꾼으로 보는 거지. 너무 늦기 전에 잘 생각해. 친구의 따뜻하면서도 냉정한 조언에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제 상황을 바라보게 됐어요.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확인해 보니 가져온 돈이 벌써 절반 가까이 줄어 있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몇 년 후에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정자야, 나 어떡하지?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 그날 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을 때 정자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혜순아, 너무 늦기 전에 잘 생각해. 서울이 전부는 아니야. 언제든 군산으로 내려와. 내가 항상 네 편이라는 거 잊지 말고. 친구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새로운 희망과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일까?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가는 게 옳은 걸까? 친구 정자를 만나고 온 후로도 2년의 세월이 무심하게 흘렀어요. 저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지 마라며 매달리는 손주를 차마 외면할 수 없었고 힘들게 직장 생활하는 아들이 눈에 밟혔거든요. 하지만 제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손목이 욱신거렸고 어깨에는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5년간 쌓인 과로가 병이 되어 나타난 거였어요. 병원에서는
손목 건초염과 어깨 근육염증, 그리고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제게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특히 손목 사용을 최대한 줄이라고 신신당부했어요. 하루에 몇 시간이나 집안일을 하세요? 이 정도 염증이면 상당히 오랫동안 무리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의사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하루 15시간씩 쉬지 않고 일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엄마, 많이 아프세요? 그럼 내일 병원 가보시죠. 아들은 걱정하는 듯 말했지만 그 속에는 하루 이틀 쉬고 나으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겠지라는 기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반응은 더욱 기가 막혔어요. 어머님, 그럼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하죠? 병원비도 나갔을 텐데 어머님이 아프시면 저희도 참 곤란해져요. 자신이 아파서 병원에 다녀온 첫날, 며느리가 가장 먼저 걱정한 것은 제 건강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집에서 제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손목 통증 때문에 저녁 준비가 평소보다 2배는 더 걸렸지만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어요.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어가면서도 가족들의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퇴근하고 돌아온 며느리는 식탁을 훑어보더니 대뜸 짜증을 냈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반찬이 겨우 이것뿐이에요? 매일 똑같은 음식만 해주시고. 다른 집들은 안 그런데 우리 집만 이래요. 요즘 회사 사람들이 도시락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5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식사를 준비했는데 돌아온 것은 이런 모욕적인 말이었어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손주 앞에서 며느리와 다투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님이 아프시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밥은 먹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마치 제가 일부러 아픈 것처럼, 제가 고의로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아픈 손목으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진통제를 먹었지만 여전히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손에 힘이 풀려 그릇을 놓치고 말았어요.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그릇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부엌으로 달려와 소리쳤어요. 어머님, 정말 이제 좀 그만하세요. 아프면 아픈 대로, 안 아프면 안 아픈 대로. 불평만 하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한 푼 벌어오지도 못하면서 이 집에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며느리는 제가 대꾸할 틈도 주지 않고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어머니, 돈 한 푼 없는 주제에 시부모 대접은 받고 싶으세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분노를 넘어선 차갑고 깊은 서글픔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뭐라고? 너 여태까지 그럼 나를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떨리는 제 목소리에 며느리는 더욱 잔혹한 말을 내뱉었어요. 사실대로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어머님이 여기서 하시는 일들 파출부 아주머니 써도 월급 주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월급은커녕 오히려 돈만 축내시잖아요. 파출부 아주머니, 월급, 돈만 축내는 존재. 그래, 이제 똑똑히 알겠다.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35년간 봉제 공장에서 오직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가늘로 제 생을 꿰매왔던 그 기나긴 세월이 단 한마디의 먼지처럼 허무하게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품 안의 자식을 그리워하며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한낱 자기만족에 지나지 않았는지 그제 온몸으로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잔인한 말들이 귓가에서 끊임없이 메아리쳤습니다. 돈 한 푼 없는 주제에
파출부 아주머니 써도 되는 일. 돈만 축낸다는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 4시,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시락을 싸기 위해 부엌으로 향하는 대신 방 한쪽에 있던 낡은 가방을 꺼냈어요. 서울로 올라올 때 가져온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남편의 유품, 군산에서 가져온 사진들, 그리고 35년간 사용해온 바늘통까지 제 인생이 담긴 소중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손주와 찍은 사진을 보며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할머니가 무시당하고 모욕받는 모습을 보며 자라는 것은 손주에게도 결코 좋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곧장 친구 정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자야, 나 이제 군산으로 내려갈 거야. 그래, 혜순아. 잘 결정했어. 아무 걱정 말고 그냥 내려와.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친구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억지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전화를 끊고 곧바로 이사업체에 전화를 걸어 이틀 뒤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주에게 남길 마지막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하온이에게, 할머니는 이제 군산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할머니가 없어도 우리 하온이는 씩씩하게 잘 자라다오. 할머니를 원망하지는 말 거라. 할머니도 할머니 나름대로의 인생이 있단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내 소중한 손자야. 편지를 쓰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라고요. 이틀 후 아침, 이사업체 직원들이 들이닥치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제야 손주 방 책상 위에 놓인 제 편지를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떠나시는 거예요? 엄마, 서운한 게 있으면 말로 하세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세요? 아들과 며느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매달렸지만 제 대답은 단호했어요. 그래, 결정한 일이다. 너희나 실컷 편하게 지내고 이제 각자 알아서 살자.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울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5년간 쌓인 상처와 모욕이 하루아침에 지워질 수는 없었거든요. 가장 힘들어한 것은 역시 손주였어요. 할머니, 진짜 가는 거야? 하온이도 같이 갈래. 할머니 없으면 하온이는 어떻게? 제 다리에 매달려 오는 손주를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주를 꽉 안아주며 속삭였어요. 하온아, 할머니가 없어도 씩씩하게 잘 자라야 한다. 할머니는 하온이를 항상 사랑할 거야.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가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정말 잘할게요. 뒤에서 며느리와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돈 한 푼 없으면서 시부모 대접받으려 한다고? 파출부 아주머니 써도 된다고? 이제 와서 뭘 잘못했다는 거냐? 5년 동안 너희는 뭘 했니? 이제 너희는 나에게 완전한 남이다. 지난 5년간 쌓인 상처와 배신감은 그 어떤 사과로도 치유될 수 없었어요. 그것이 저의 가장 조용하고도 완벽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 아들 내외의 집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첫날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아들은 도시락이 없어서 뒷산 식당에서 점심을 사 먹어야 했고 며느리는 퇴근 후 손주를 돌보며 저녁 준비까지 해야 했습니다. 아빠, 배고파. 할머니 밥은 언제 나와? 손주는 매일 할머니를 찾으며 울었고 며느리는 육아와 집안일을 동시에 하느라 금세 지쳐버렸어요. 저녁밥은 매일 배달 음식으로 때웠고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여갔으며 집 안은 점점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여보, 이렇게는 안 되겠어요. 가사 도우미라도 불러야겠어요. 결국 비싼 돈을 주고 가사 도우미를 고용했지만 그 누구도 저처럼 정성껏 해주지는 않았어요. 하루 내 시간에 15만 원씩 주고도 저 혼자 했던 일의 절반도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아들이 며느리에게 한 마리 친구를 통해 제게 전해졌을 때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제 와서 깨닫다니 일주일 만에 완전히 지쳐버린 아들 내외는 결국 손주를 데리고 군산까지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친구 정자와 함께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때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다시 같이 살아요. 아들과 며느리는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지만 제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었어요. 뭐하러 왔어? 나는 정말 돈 없는 늙은이고 여의에게는 짐이었잖니. 그러니까 이제 각자 살자. 이제 와서 배워야지. 나도 72세에 새로 배우고 있으니까.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말 안 할게요. 어머님을 정말 잘 모실게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빌었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잘 모신다고? 5년 동안은 뭐였니? 그때는 왜 안 그랬어? 이제 와서 불편하니까 다시 모시겠다는 거지? 제 단호한 태도에 결국 세 사람은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차에 타서까지 할머니, 가지 마. 라고 울부짖는 손주의 목소리를 들을 땐 가슴이 미어졌지만 저는 되돌아가지 않았어요. 한편 제 군산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마당에 채소에 물을 주고 친구 정자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오전에는 35년 경력을 살려 국내 사람들의 옷 수선을 해주며 소소하게 용돈을 벌었습니다. 혜순아, 바느질 솜씨가 정말 좋네. 이런 실력이면 작은 수선집이라도 차릴 수 있겠어. 정자의 제안에 저는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제 기술로 번 돈이라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오후에는 동네 할머니들과 정자에 모여 앉아 수다를 떨며 마음 편한 시간을 보냈어요. 무엇보다 좋은 것은 아무도 제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해주세요. 엄마, 저것 좀 해주세요라는 말을 더는 듣지 않아도 됐거든요.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해 시간을 쓰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지 저는 72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저녁이 되면 마당에 앉아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봅니다. 가끔 손주 생각이 나지만 더는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저는 이제 알게 되었거든요. 진정한 행복이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며칠 전에는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진짜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쌓인 상처는 몇 번의 사과로 지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군산으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제 새로운 일상은 서울에서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제 자신의 주인이 되었다는 느낌이 가장 큰 변화였어요. 작은 수선집을 차린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정자의 도움으로 동네 한복판에 작은 가게를 얻었어요. 혜순이네 바느질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달고 35년 경력의 실력으로 동네 사람들의 옷을 고쳐주기 시작했습니다. 혜순아, 이 바지 기장 좀 줄여줄 수 있어? 이 옷 지퍼가 고장났는데 고칠 수 있을까? 하루에 몇 벌씩 맡겨오는 옷들을 보며 저는 제가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서울에서는 당연하다는 듯 받기만 하던 사람들과 달리 여기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고마워했습니다. 혜순 씨 덕분에 이 옷 다시 입을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따뜻해졌어요. 이게 바로 진짜 인정받는 기분이구나 싶었습니다.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은 많지 않았지만 제 기술과 노력으로 번 돈이라 뿌듯했어요. 무엇보다 아무도 저에게 돈 한 푼 없으면서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당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전화였습니다. 엄마, 하온이가 많이 아파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할머니를 계속 찾아요. 제발 한 번만 와주실 수 없으세요? 손주가 아프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많이 아프구나. 하지만 난 갈 수 없다. 너희가 알아서 잘 돌봐라. 엄마, 정말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손자잖아요. 손자? 5년 동안 내가 밤잠 못 자가며 키운 손자를 두고 할머니를 파출부 아주머니 취급했잖니. 이제 와서 손자 타령하지 마라.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테니까요. 며칠 후 정자가 제게 말했어요. 혜순아, 네 며느리가 동네에 소문내고 다닌다더라. 시어머니가 손자 아픈데도 안 온다고, 정 없는 사람이라고. 그 말을 듣고도 저는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자야, 5년 동안 정성껏 돌봤는데 정이 없다고? 웃기는 소리네. 정말 정이 있었다면 그런 말을 했겠니? 몇 주 후 손주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동네를 통해 들었어요. 다행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저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는데 결혼 준비를 위해 한복을 수선하러 온 거였어요. 할머니, 이 한복이 어머니 것인데 제가 입으려니 너무 커요. 수선 가능할까요? 그럼 당연히 가능하지. 이쁘게 해줄게. 그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새로운 기쁨을 느꼈어요. 누군가의 특별한 날을 도와준다는 뿌듯함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예쁜 신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이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삶이라고요. 누군가를 도우면서도 당당하게 대가를 받고 고마움을 받는 삶 말이에요. 늦었지만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들은 온전히 박혜순이라는 제 이름으로만 쓰여질 것입니다. 군산의 바닷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 바람 속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하에 희생만 강요받고 계신가요? 당신의 노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힘드신가요? 제가 72세에 깨달은 것처럼 진정한 효도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저처럼 힘든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를 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저처럼 당당하게 자신만의 행복을 찾으시길 바라며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